제2권 3부 1. 1808년 알렉산드르 황제는 나폴레옹 황제와의 새로운 회담을 위해 에르푸르트에 다녀왔고, 베테르부르크 상류사회에서는 이 장엄한 회담에 대해 많은 말들이 오갔다. 1809년 세계의 두 지배자,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던 나폴레옹과 알렉산드르의 관계는 그해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에 전쟁을 선포하자 러시아 군단이 이전의 동맹자인 오스트리아 황제에 맞서 이전의 적인 보나파르트를 돕기 위해 국경을 넘을 정도였고, 상류사회에서 알렉산드르 황제의 누이들 가운데 한 명과 나폴레옹의 결혼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였다. 이런 대외 정책에 대한 판단 외에도 당시 러시아 사회는 정부가 전 분야에 걸쳐 시행하고 있던 국내 개혁에 특히 활기찬 관심을 쏟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삶은 건강과 질병과 노동과 휴식에 대해 나름의 중요한 관심사를 가진, 사상과 학문과 시와 음악과 사랑과 우정과 질투와 열정에 대해 나름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진정한 삶은 여느 때처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의 정치적 친밀함이나 적대감 밖에서, 온갖 잠재적인 개혁 밖에서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시골에 틀어박혀 2해를 보냈다. 피에르가 자신의 영지에서 시도한, 그러나 이 일에서 저 일로 끊임없이 우왕좌왕하며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한 모든 계획들을 안드레이 공작은 그게 누구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눈에 띄는 노력도 없이 전부 이루어냈다. 그는 피에르에게 모자란 실무적 끈기를 최고 수준으로 갖추고 있었고, 그것이 그의 쪽에서 일을 크게 부려 애쓰지 않고도 일이 추진되어 나가도록 해주었다. 300명의 농노로 이루어진 그의 한 영지에서는 농노들이 자유농민에 편입되었고, 이것은 러시아에서의 첫 번째 사례들 가운데 하나였다. 다른 영지들에서는 부역이 소작료로 대체되었다. 보구차로부에서는 산모를 도울 박식한 조산원을 그가 부담하는 경비로 초대하였고, 사제도 급료를 받으며 농부와 하인의 자식들에게 읽고 쓰기를 가르쳤다. 안드레이 공작은 자신의 시간 가운데 절반을 리시의 고리에서 아버지와 아직 보모들의 품에 있는 아들과 보냈다. 나머지 절반의 시간은 보고차로보 수도원에서 지냈다. 피에르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외적 사건들에 대한 무관심을 내비쳤지만 그는 열심히 그것들을 주시했고 많은 책들을 받아보았다. 그리고 삶의 소용돌이 한복판인 페테르부르크에서 새로운 손님들이 그나 그의 아버지에게 다녀갈 때마다 국내의 정치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지식이 시골의 집과는 자신보다 한참 뒤처진 것을 보며 놀라곤 했다. 영지에 관한 업무 외에 다방면의 책들을 탐독하는 것 외에 그 무렵 안드레이 공작은 아군이 치른 지난 2번의 불행한 원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아군의 군사규약과 법규의 수정안을 작성하는 일에 몰두했다. 1809년 봄, 안드레이 공작은 자신이 후견을 맡은 아들의 라잔 영지로 떠났다. 그는 콜야스카에 앉아 따사로운 봄 햇살을 즐기며 갓 올라온 풀과 자작나무의 새잎과 새파란 하늘에 흩어져 흐르며 막 부풀기 시작한 하얀 구름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즐거운 기분으로 멍하니 양옆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차는 한 해 전 피에르와 이야기를 나누던 나루트를 지났다. 지저분한 마을, 탈곡장, 가을에 파종한 곡물이 파릇파릇한 들판, 다리 옆에 잔슬이 있는 비탈, 진창이 된 오르막, 곡물을 베고 난 그루터기와 여기저기 푸름이 지쳐가는 뜰기나무 숲지대를 지나 길 양옆에 자작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들어섰다. 숲속은 무덥다시피 했고 바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끈끈한 초록 잎사귀가 온통 흩뿌려진 자작나무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지난해의 나무잎들 밑에서 그것들을 밀어 올리며 파릇파릇한 어린 풀과 보라색 꽃이 고개를 내밀었다. 자작나무 숲 곳곳에 흩어진 작은 전나무들이 늘 푸른 거친 잎으로 겨울을 떠올리게 하며 불쾌감을 자극했다. 말들은 숲에 들어가자 콧김을 내뿜고 한층 눈에 띄게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하인 표트르가 마부에게 뭐라고 말하자 마부가 수긍하는 기색으로 대꾸했다. 하지만 표트르는 그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는 마부석에서 주인을 돌아보았다. 공작카카, 정말 가뜩하지요?
그가 공손히 웃으며 말했다. 뭐라고? 가뜬하다고요, 공작카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안드레 공작은 생각했다. 그래, 분명 봄에 관한 소리일 거야? 그는 양옆을 돌아보며 생각했다. 그래, 벌써 모든 게 다 풀었구나. 정말 빠르군. 자작나무도 귀룩나무도 오리나무도 벌써. 그런데 참나무가 보이질 않네. 그래, 저기 있군, 참나무. 길가에 참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숲을 이룬 자작나무들보다도 10배는 더 오래 살았을 그 나무는 여느 자작나무보다 10배는 더 굵고 2배는 더 컸다. 2알음 정도 되는 거대한 참나무였다. 오래전에 꺾인 듯한 큰 가지들과 묵은 생채기로 뒤덮이고 갈라진 나무 껍질들이 보였다. 참나무는 옹이 투성이의 거대한 팔과 손가락을 꼴사납게 비대칭으로 벌린 채 생글거리는 자작나무들 사이에서 넓고 성마르고 남을 업신여기는 추한 인간처럼 서 있었다. 오직 그 하나만이 봄의 매력에 복종하지 않으려 하고 봄도 햇살도 보려 하지 않고 있었다. 봄, 사랑, 행복. 참나무는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어떻게 너희는 언제나 똑같은 이 어리석고 무의미한 속임수에 질리지도 않는단 말이냐? 다 한결같다. 다 기만이다. 봄도 태양도 행복도 없다. 저길 보아라. 짓밟혀 죽은 천나무들이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지 않느냐? 여기도 보아라. 나는 꺾이고 껍질이 벗겨진 손가락들을 둥이든 옆구리든 그 어디에서 자라났든 뻗어냈다. 저것들도 자라났고 나도 이렇게 서 있다. 나는 너희의 희망과 속임수를 믿지 않는다. 숲을 지나치는 동안 안드레이 공작은 참나무로부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여러 번 돌아보았다. 참나무 밑동에도 꽃과 풀이 있었다. 그러나 참나무는 변함없이 얼굴을 찌푸린 채 추하고 고집스럽게 그것들 사이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래, 저 나무가 옳다. 저 참나무가 천번이고 옳아. 안드레이 공작은 생각했다. 다른 젊은 것들은 이 속임수에 다시 넘어가라지. 하지만 우리는 삶을 안다. 우리의 생은 끝났어. 참나무와 연관된 일련의 새로운 생각들, 절망적이지만 서글프면서도 즐거운 생각들이 안드레이 공작의 영혼 속에서 태동했다. 이번 여정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전부 새롭게 곱씹다가 이전과 똑같은 결론에 이제 아무것도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악을 행하지 않고 무엇도 불안해하거나 바라지 않으며 남은 생을 마저 살아야 한다는 마음의 위안이 되는 절망적인 결론에 다다른 것 같았다. 2. 라잔 영지의 후견과 관련된 일로 안드레이 공작은 군의 귀족 회장인 일리아 안드레에비치 로스토프 백작을 만나야 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5월 중순에 그의 집으로 향했다. 무더운 봄날이었다. 숲은 어느새 완전히 푸른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먼지 투성이에 너무 더워서 물가를 지나칠 때는 미역을 감고 싶을 정도였다. 안드레이 공작은 일에 관해 귀족 회장에게 물어야 할 이런저런 것들로 근심하며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정원의 가로수길을 따라 로스토프가의 오트라드노의 저택으로 다가갔다. 오른쪽 나무들 뒤에서 여자의 즐거운 외침이 들리더니 그의 콜야스카를 가로질러 달려가는 아가씨들 무리가 보였다. 다른 아가씨들 앞에서 콜야스카 쪽으로 가까이 매우 가냘픈, 이상하리 많지 가냘픈 검은 머리, 검은 눈의 아가씨가 뛰어오고 있었다. 노란 꽃무늬 무명 원피스를 입고 하얀 손수건을 머리에 동여맸는데 손수건 안으로 곱게 빗은 머리카락이 몇 가닥 삐져나와 있었다. 아가씨는 뭐라고 소리쳤지만 낯선 사람인 것을 알자 눈길도 주지 않고 소리내 웃으며 다시 뛰어갔다. 안드레이 공작은 불현듯 알 수 없는 아픔을 느꼈다. 날은 너무나 화창하고 태양은 너무나 찬란하고 주위의 모든 것이 너무나 유쾌하다. 그런데 저 가냘프고 아름다운 아가씨는 그의 존재를 모르고 또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며 자신만의 어떤 분명 철없는 하지만 즐겁고 행복한 삶에 만족하고 기뻐했다. 저 아가씨는 무엇이 저리 기쁠까?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할까? 군대의 규약은 라잔의 소작 제도를 정비하는 문제는 아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 그리고 무엇에 행복해하는 것일까? 안드레이 공작은 자신도 모르게 호기심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1809년 일리아 안드레이치 백작은 오트라드노예에서 이전과 다름없이, 그러니까 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사냥과 연극과 만찬과 연주를 즐기며 지내고 있었다. 그는 여느 새로운 손님에게도 그러듯이
안드레 공작을 반겼고 거의 강제로 자기 집에 묵게 했다. 늙은 주인 부부와 다가오는 명명일 때문에 노백작의 집을 가득 채운 손님들 중에서도 최고의 귀빈들이 안드레 공작을 상대한 그 따분한 하루 내내 볼콘스키는 모임의 또 다른 절반을 차지한 젊은 사람들 틈에서 무언가에 소리내어 웃고 즐거워하는 나타샤를 여러 번 훌깃거리며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할까? 무엇에 젖도록 기뻐하는 걸까? 밤에 새로운 것이 홀로 남게 된 그는 오랫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책을 읽다가 촛불을 껐다가 다시 초에 불을 붙였다. 안에서 덧창을 닫은 방은 후덥지근했다. 그는 필요한 서류들이 도시에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고 우기면서 자기를 붙잡아둔 멍청한 노인네. 그는 로스토프를 그렇게 물었다. 그 멍청한 노인네에게 화가 났고 눌러앉은 자신에게도 화가 났다. 안드레 공작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으로 다가갔다. 덧창을 열자마자 마치 오랫동안 창이 열리길 조심스레 기다렸다는 듯 달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밤은 생기롭고 여전히 밝았다. 창문 바로 앞에 한쪽은 검고 다른 쪽은 은빛으로 빛나는 가지치기한 나무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나무들 아래는 잎과 줄기가 군데군데 은빛으로 빛나는 이슬에 젖은 싱싱하고 구불구불한 식물이 무성했다. 검은 나무들 너머 멀리 이슬에 빛나는 지붕 같은 것이 있고 그 오른쪽에 줄기와 옹이가 하얗게 반짝이는 크고 무성한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리고 별이 거의 보이지 않는 봄하늘에는 마늘에 가까운 달이 떠 있었다. 안드레 공작은 창턱에 팔꿈치를 꿰었고 그의 눈길은 하늘에 머물렀다. 안드레 공작의 방은 중간층이었다. 그리고 위쪽 방들에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지 않고 있었다. 위에서 여자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한 번만 더, 여자 목소리가 말했다. 안드레 공작은 이내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아니 도대체 언제 자려고?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안 잘 거야. 도저히 잘 수가 없어. 나도 어쩔 수 없어. 자, 마지막으로. 두 여자의 목소리가 어느 곡의 끝부분을 이루는 한 소절을 부르기 시작했다. 아, 정말 아름다워. 자, 이제 자자, 끝. 넌 자, 나 못 자겠어. 창으로 다가온 첫 번째 목소리가 대답했다. 옷자락 스치는 소리와 숨소리까지 들리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창밖으로 몸을 완전히 내민 듯했다. 달과 그 빛과 그림자가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돌처럼 굳어버렸다. 안드레 공작 역시 어쩌다 그곳에 있게 된 것을 들킬까봐 살짝 움직이는 것도 두려웠다. 소냐, 소냐. 첫 번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어머, 어떻게 잘 수가 있어. 저것 좀 봐.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 너무 아름답다. 일어나 봐, 소냐. 그녀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밤은 한 번도 없었어. 소냐는 마지못해 뭐라고 대꾸했다. 아니야, 달이 어떤지 좀 보라니까. 아, 너무 아름다워. 이리 와, 부탁이야, 제발. 이리 와 봐. 자, 보여?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이렇게 말이야. 무릎 아래를 끌어안고 더 세게, 최대한 세게 있는 힘을 다해야지. 그리고 나는 거야, 이렇게. 그만해. 그러다 떨어져. 신랑이 하는 소리와 소냐의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1시간 넘었어. 아, 넌 항상 내 기분을 망치기만 해. 됐어, 가. 다시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하지만 안드레 공작은 그녀가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때로는 조용히 바스락대는 소리가, 때로는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아, 이런 맙소사. 도대체 이게 뭐야? 갑자기 그녀가 소리쳤다. 자라면서 생활을 부리는데 자야겠지? 그러고는 창문을 쾅 닫았다. 내 존재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는구나. 안드레 공작은 왠지 그녀가 자신에 대해 무슨 말이라도 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도 하고 두려워도 하며 그녀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중에 생각했다. 또 그녀야, 꼭 일부러 그런 것 같잖아? 그는 생각했다. 갑자기 그 영혼 속에서 그의 삶 전체에 모순되는 전혀 예상치 못한 풋풋한 생각과 희망이 너무나 복잡하게 뒤얽히며 이뤘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도 자신의 상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느끼며 이내 잠에 빠져들었다. 3. 다음날 안드레 공작은 귀부인들이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백작에게만 작별 인사를 한 후 집으로 떠났다. 안드레 공작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늙은 옹이투성이 참나무가 겉으로 기묘하고 잊지 못할 강한 인상을 가졌던 자작나무 숲에 다시 들어선 때는 이미 6월 초였다. 숲에서 말방울은 한 달 전보다 더욱 적막하게 울렸다. 숲은 온통 충만하게 채워져 그늘로 뒤덮이고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다. 숲에 드문드문 자란 어린 전나무들도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깨뜨리지 않고 전체의 특성을 흉내내며 솜틀에 덮인 새 순의 부드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었다. 온종일 무더웠다. 어디에선가 금방이라도 뇌우가 내릴 것 같았지만 작은 먹구름이 길의 흙먼지와 싱싱한 잎사귀 위에 빗방울을 흩뿌렸을 뿐이었다. 숲의 왼편은 그늘져 어두웠다. 물기에 젖어 윤기가 도는 오른쪽 숲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며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다. 꽃이 허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꾀꼬리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때로는 멀리서 때로는 가까이에서 울려 퍼졌다. 그래, 여기 이 숲에 나와 같은 생각이었던 참나무가 있었어. 안드레 공작은 생각했다. 그래, 어디 있지? 안드레 공작은 길 왼편을 쳐다보며 다시 생각했다. 그러다가 무심결에 찾고 있던 참나무를 그것이 그 나무인지를 알아보지 못한 채 황홀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모습이 크게 변한 늙은 참나무는 싱그럽고 짙푸른 녹음을 덮개처럼 펼친 채 저녁 햇살 속에서 가볍게 흔들리며 더 없는 기쁨에 잠겨 있었다. 옹이투성이 손가락도 생채기도 늙은이의 비탄과 불신도 그 무엇도 보이지 않았다. 100년 된 거친 나무 껍질을 뚫고 싱싱한 어린 잎사귀들이 줄기도 없이 우물 틔워서 그 노인이 그것들을 낳았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맞아, 바로 그 참나무야. 안드레 공작은 생각했다. 그러자 기쁨과 갱생이라는 이유 없는 봄의 감정이 갑자기 밀려왔다. 동시에 그의 삶의 모든 최고의 순간들이 불현듯 떠올랐다. 하늘이 드높던 아우스트리츠도, 비난에 찬 죽은 아내의 얼굴도, 나룻배비의 피에르도, 밤의 아름다움에 흥분한 소녀도, 그 밤도 그 달도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뇌리에 떠올랐다. 아니, 31살의 인생은 끝난 게 아니야. 안드레 공작은 단호하게 결심을 굳혔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해야 해. 피에르도, 하늘로 날아오르고 싶어 하던 그 소녀도 모두들 나를 알게 해야 해. 나의 삶이 내 혼자만을 위해 흘러가지 않도록 사람들이 그 소녀처럼 나의 삶과 무관하게 살지 않도록 해야 해. 나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반영되도록 그들 모두가 나와 더불어 살아가도록 해야 해. 여행에서 돌아온 안드레이 공작은 가을에 페테르부르크로 떠날 결심을 하고 그 결심에 대한 갖가지 이유를 궁리했다. 왜 페테르부르크로 가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근무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들이 그가 원하는 대로 매 순간 준비되었다. 한 달 전에는 시골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는 어떻게 자신이 한때 삶에 활동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을 의심할 수 있었는지 이해조차 되지 않았다. 만약 인생에서 얻은 모든 경험을 일에 적용하지 않고 다시 삶에 활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헛되이 사라지고 무의미해질 것이 틀림없었다. 인생에서 나름의 교훈을 얻고 난 후에도 또다시 유용한 존재가 될 가능성과 행복과 사랑의 가능성을 믿는다면 스스로를 비하하는 셈이 되리라는 생각이 어떻게 전에는 그런 빈약하기 짝이 없는 근거의 토대 위에서 그처럼 명백하게 여겨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제 이성은 전혀 다른 것을 속삭였다. 이번 여행 이후 안드레이 공작은 시골에서 지내는 것을 지루해했다. 예전의 일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서재에 혼자 앉아있을 때면 자주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로 다가가서는 오랫동안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곤 했다. 그러고 나선 얼굴을 돌려 고인이 된 리자의 초상화를 쳐다보았다. 머리를 그리스풍으로 곱슬곱슬 부풀려 올린 그녀가 금빛 액자에서 다정하고 유쾌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에게 예전의 무서운 말을 하지 않았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꾸밈없이 즐겁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면 안드레이 공작은 뒷짐을 진 채 때로는 찌푸린 얼굴로 때로는 미소를 머금고 오랫동안 방안을 거닐며 비이성적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범죄처럼 엄밀한 피에르와 명예와 창가의 아가씨와 참나무와 여성의 아름다움과 사랑에 관련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상념들을 곰곰이 곱씹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누가 서재에 들어오면 그는 유난히 무뚝뚝하고 엄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곤 했는데 특히 불쾌할 정도로 논리적이었다. 오빠! 그런 순간에 마리아 공장 영애가 들어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오늘 니콜루시카는 산책하면 안 돼. 엄청 추워. 그런 순간들에 안드레이 공작은 누이에게 유난히 딱딱하게 대했다. 날이 따뜻하다면 애가 루바시카만 입고 나가겠지. 날이 추우니까 따뜻한 옷을 입혀야 하는 거지. 그런 옷은 이럴 때를 위해 준비된 거야. 춥다는 사실에서 얻는 결론은 바로 이런 거지. 공기가 필요한 아이를 집안에 있게 하는 게 아니야. 마치 그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 모든 은밀하고 비논리적인 내적 노동에 대해 누군가를 벌하기라도 하듯 그는 유난히 논리적으로 말했다. 그런 경우에 마리아 공작 영애는 그러한 지적 노동이 얼마나 남자들을 메마르게 하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4. 1809년 8월에 안드레이 공작은 페테르부르크에 왔다. 젊은 스페란스키의 명예와 그가 벌이는 대변혁의 에너지가 절정에 달한 때였다. 바로 그 8월에 군주는 콜야스카를 타고 가다 굴러떨어져 한쪽 다리를 다쳤고 3주 동안 페테르고프에 머물면서 매일 그리고 오직 스페란스키만 만났다. 궁정 관등의 폐지와 8등 문관 및 5등 문관의 임용 시험에 관한 그토록 유명하고 사회를 어수선하게 만든 두 칙령뿐 아니라 국무협의회부터 지방행정구역의 최소 단위 관청에 이르기까지 사법, 행정, 재정에 걸쳐 현존 러시아 통치 질서를 개조할 헌법 전체가 그때 마련되고 있었다. 알렉산드르 황제가 권좌에 오를 때 품먹고 그 자신이 농담 삼아 공안위원회라고 부르던 차르토리스키, 노보실체프, 코츠베이, 스트로가노프 같은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시리아나라에 애쓰던 저 모호한 자유주의적 염원이 이제 현실에서 구체화되고 있었다. 이제는 그들 전부를 대신해 스페란스키가 내정 분야를 그리고 군사 분야는 아락체예프가 맡았다. 안드레 공작은 도착하자마자 시종 자격으로 궁정에 가서 군주를 아련했다. 군주는 그를 2번 만났지만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다. 안드레 공작은 전에도 군주가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자신의 얼굴과 존재 전부를 불쾌해한다고 느꼈다. 그를 바라보는 군주의 밀어내는 듯한 무정한 시선에서 안드레 공작은 이 추측에 대해 예전보다 더욱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궁정 신하들은 안드레 공작을 대하는 군주의 냉담함을 볼콘스키가 1805년 이래 복무하지 않은 것에 대해 폐하께서는 불만스러워하신다는 것으로 그에게 설명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한 호감과 반감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잘 알지. 안드레 공작은 생각했다. 그러니 군대 규약에 관한 제안서를 폐하께 직접 제출하는 일은 아예 생각할 것도 없어. 그러지 않아도 문제가 자명해지겠지. 그는 아버지의 친구인 연로한 원수에게 자신의 제안서에 관해 말을 전했다. 원수는 시간을 정해 그를 다정하게 맞아주었고 군주에게 보고하겠노로 약속했다. 며칠 후 안드레이 공작은 국방 대신 아락체예프 백작에게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정된 날 오전 9시 안드레이 공작은 아락체예프 백작의 대기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안드레이 공작은 아락체예프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데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그가 아락체예프에 대해 아는 모든 것들은 그의 마음속에서 이 사람에 대한 존경을 거의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는 국방 대신이고 황제 폐하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야. 그의 개인적 자질은 마땅히 누구도 상관할 바가 아닌 거야. 내 제안서를 검토하는 일이 그에게 맡겨졌어. 따라서 내 제안서를 진척시킬 수 있는 이는 그 사람뿐이야. 안드레이 공작은 아락체예프 백작의 대기실에 있는 유력하거나 유력하지 않은 많은 인물들 틈에서 기다림의 생각에 잠겼다. 안드레이 공작은 대부분 부관으로 지냈던 자신의 복무 시절의 유력한 인물들의 대기실을 많이 보았다. 그래서 그런 대기실의 다양한 특징들을 잘 알았다. 아락체예프 백작의 대기실은 아주 독특한 성격을 띠었다. 그곳에서 아련 순서를 기다리는 유력하지 않은 인물들의 얼굴에는 창피와 복종의 감정이 서여 있었다. 보다 관등이 높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허물없음과 자신에 대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신이 기다리는 인물에 대한 냉소의 가면 아래 감추어진 거북함이라는 공통된 감정이 드러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에 잠겨 왔다 갔다 했고
어떤 사람들은 소곤거리다가 소리를 내 웃기도 했다. 안드레 공작은 아락체프 백작에 관련되어 있던 표현인 실라 안드레이차라는 별명과 아저씨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 중요한 인물인 한 장군은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모욕을 느낀 듯 다리를 번갈아 꼬고 자조적인 미소를 흘리며 앉아 있었다. 그러나 문이 활짝 열리자마자 모든 얼굴에는 순식간에 단 하나의 느낌인 두려움만 떠올랐다. 안드레 공작은 당직 장교에게 자신이 온 것을 한 번 더 보고해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당직 장교는 깔보는 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때가 되면 차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몇 명의 인물이 부관에게 이끌려 대신의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 굴욕감과 두려움 어린 표정으로 안드레 공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장교가 무시무시한 문 안으로 들어갔다. 장교의 아리는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갑자기 문 안쪽에서 병력 같은 불쾌한 목소리가 들리더니 얼굴이 창백해진 장교가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나와서는 머리를 움켜잡고 대기실을 빠져나갔다. 그에 뒤이어 안드레 공작이 문으로 안내되었고 당직 장교가 오른쪽 창가로 가십시오 라고 소곤거리며 말했다. 안드레 공작은 잘 정돈된 소박한 집무실로 들어갔다. 긴 허리,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긴 머리통, 굵은 주름, 갈색이 도는 흐릿한 녹색 눈동자 위의 찌푸린 눈썹, 축 늘어진 붉은 코를 한 40살가량의 남자가 탁자 옆에 있었다. 아락체예프가 시선을 주지 않은 채 그에게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뭘 청혼하렵니까? 아락체예프가 물었다. 저는 아무것도 청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각하. 안드레 공작이 나직히 말했다. 아락체예프의 눈이 그를 향했다. 앉으시오. 아락체예프가 말했다. 볼콘스키 공작. 저는 어떤 청혼도 하지 않습니다. 황제 폐하께서 제가 제출한 제안서를 각하께 보내셔서 친애하는 공작, 당신의 제안서를 읽었습니다. 아락체예프가 그의 말을 끊었다. 그는 처음 몇 마디만 부드럽게 말했을 뿐 다시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은 채 점점 더 불평과 멸시에 찬 어조로 빠져들었다. 새 군사 법규를 제안하신다고요? 법률은 많습니다. 옛날 법률을 시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즘에는 다들 법안을 씁니다. 쓰는 게 행하는 것보다 쉬우니까요. 저는 황제 폐하의 뜻에 따라 제가 제출한 제안서를 각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안드레 공작이 정중하게 말했다. 당신의 제안서는 결재를 해서 위원회로 보냈어요. 난 승인할 수 없습니다. 아락체예프는 일어나 책상에서 서류 한 장을 가져오며 말했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 공작에게 서류를 건넸다. 서류에는 대문자를 쓰지 않고 정자법을 무시하고 구두점도 없이 연필로 가로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근거 없이 작성된, 왜냐하면 프랑스 군법을 모방하여 베꼈으므로, 그리고 그 군법은 불필요하게 군 복무 규정을 벗어남. 제안서는 어떤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까? 안드레 공작이 물었다. 군법위원회입니다. 공작을 위원으로 넣도록 제안했어요. 단 무급으로요? 안드레 공작이 미소를 지었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무급위원입니다. 아락체예프가 다시 한번 말했다. 당신을 만나 영광이었어. 어이 불러 또 누군가? 그는 안드레 공작에게 고개를 숙이며 큰 소리로 외쳤다. 5. 위원회 위원으로 등록되었다는 통지를 기다리는 동안 안드레 공작은 옛 친분, 특히 그가 알기로 세력이 있고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물들과의 친분을 회복했다. 불안한 호기심에 괴로워하며 수백만 명의 운명이 걸린 미래가 준비되고 있던 그 지구한 활동 분야로 저항할 수 없이 이끌리던 전투 전야에 느꼈던 것과 비슷한 감정을 그는 페테르부르크에서 경험하고 있었다. 노인들의 분노를 통해, 문외한들의 호기심을 통해, 사정에 밝은 사람들의 조심스러움을 통해, 모든 사람의 초조와 근심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존재를 확인하게 되던 무수한 위원회를 통해 그는 1809년 지금 이곳 페테르부르크에서 그가 아직 모르는, 그에게 천재적으로 보이는 신비한 인물 스페란스키가 총사령관인 어떤 거대한 시민전쟁이 준비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가 어렴풋이 알고 있던 개혁의 과학과 그 주요 활동가인 스페란스키가 그에게 너무도 열정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대두되기 시작해 군법 문제는 그의 의식 속에서 급속히 부차적인 자리로 밀려났다.
안드레 공작은 당시 페테르부르크 사회의 온갖 상류사회 모임에서 환대를 받기에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한 상황들 중 하나에 놓여 있었다. 개혁파는 첫째, 그가 지성과 대단한 박식함으로 명성이 자자하고, 둘째, 자기 영제의 농노들을 해방함으로써 자유주의자라는 평판을 얻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를 반기며 꾀었다. 불만을 품은 원로파는 개혁을 비판하며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 대해놓고 그에게 공감을 호소했다. 여성들의 모임인 사교계도 기쁘게 그를 맞이했다. 그가 부유한 명문가 출신의 신랑감인데다 잘못 알려진 죽음과 아내의 비극적 종말에 관한 낭만적인 이야기의 후광이 드리운 그의 새로운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전부터 그를 알던 사람들은 모두 그가 5년 동안 더 좋은 쪽으로 많이 변했다고, 온화해지고 성숙해졌다고, 예전의 허위와 오만과 냉소가 사라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생기는 차분함이 묻어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모두가 그에 대해 말하고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를 보고 싶어 했다. 아락체프 백작을 방문한 다음날 저녁에 안드레 공작은 코츠베이 백작의 집을 찾았다. 그는 백작에게 신라 안드레이차, 설명했습니다. 코츠베이는 안드레 공작의 국방대신의 대기실에서 알아차린 바와 같은 무언가에 대한 모호한 냉소를 흘리며 아락체프를 그렇게 불렀다. 이렇게 아락체프를 신라 안드레이차라고 불렀답니다. 그는 백작에게 신라 안드레이차를 만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친구, 코츠베이가 말했다. 이 문제에 있어서조차 당신은 미하일 미하일로비치를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는 실무에 대단히 능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에게 말하지요. 그가 저녁에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페란스키가 군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드레 공작이 물었다. 코츠베이가 빙긋 웃으며 볼콘스키의 순진함에 놀랐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며칠 전 그와 당신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코츠베이가 말을 이었다. 당신의 자유농민에 대해서요? 아, 그게 당신이었어, 공작. 농노들을 해방했다는 사람이? 예카테리나 시대의 노인이 볼콘스키를 경밀하는 눈빛으로 돌아보고는 말했다. 작은 영지라 수익을 전혀 못 냈습니다. 볼콘스키가 쓸데없이 노인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그의 앞에서 행동을 부드럽게 하려고 애쓰며 대답했다. 뒤처질까봐 두려운 게지요? 노인이 코츠베이를 쳐다보며 말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노인이 계속해서 말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면 땅은 누가 경작합니까? 법을 만드는 것은 쉽지만 통치하기는 어려워요. 백작, 그건 내가 지금 당신에게 물으려는 것과 똑같은 문제요. 모두가 시험을 치러야 한다면 누가 대신이 된단 말이요?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이겠죠. 코츠베이가 다리를 포개면서 그를 돌아보며 대꾸했다. 플라니치니코프라는 사람이 내 밑에서 일하고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고 황금 같은 인물이지. 그런데 60살이요. 과연 이 사람이 시험을 보러 가겠소? 네, 그건 좀 곤란하겠군요. 교육이 그다지 널리 보급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코츠베이 백작은 말을 끝맺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안드레 공작의 팔을 잡고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맞이하러 갔다. 키가 크고 머리가 벗어진 금발의 40살가량 되는 남자였는데 이마가 훤히 드러나고 길쭉한 얼굴은 보기 드물게 기이한 흰색이었다. 그 사람은 파란 연미복을 입고 목에 십자가를 걸었으며 가슴 왼편에는 별 모양의 훈장을 달았다. 스페란스키였다. 안드레 공작은 곧바로 그를 알아보았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면 그렇듯 그의 영혼 속에서 무언가가 떨렸다. 그것이 존경이었는지 질투였는지 기대였는지 그는 몰랐다. 스페란스키의 전체 모습은 그를 한눈에 알아보게 하는 독특한 유형을 띠었다. 어색하고 굼뜬 동작에 깃든 차분함과 자신만만함을 안드레 공작은 자신이 몸담고 살아온 사회의 어느 누구에게서도 본 적이 없었다. 반쯤 감긴 살짝 젖은 눈동자의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눈길을 그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보지 못했다.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미소의 단호함을, 그처럼 가늘고 고르고 조용한 목소리를, 무엇보다 부드러운 하얀 얼굴과 특히 손, 다소 넓적하면서도 보기 드물게 통통하고 부드러운 하얀 손을 그는 누구에게서도 보지 못했다. 안드레 공작은 그런 하얗고 부드러운 얼굴을 병원에서 오래 지낸 병사들에게서나 보았다. 그 사람이 바로 스페란스키였다. 국무 대신이자 군주의 조언자로
에르푸르트에서 군주와 동행하며 나폴레옹과 수차례 만나 회담을 한 사람이었다. 스페란스키는 큰 모임에 들었을 때 흔히 자신도 모르게 그러기 마련인데 이 얼굴 저 얼굴로 시선을 옮기지 않았고 말을 서두르지도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조용히 말했고 오직 자신과 말을 나누는 상대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안드레 공작은 스페란스키의 말 한마디 한마디, 몸짓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가까운 사람들을 엄격히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러듯 안드레 공작은 새로운 인물, 특히 스페란스키처럼 명성을 통해 알고 있던 인물을 만나게 되면 언제나 그 사람에게서 인간적 덕목들의 완전 무결함을 기대했다. 스페란스키는 코츠베이에게 좀 더 일찍 오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궁정에서 붙잡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군주가 자신을 붙잡아 두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겸손한 척하는 가식을 안드레 공작은 알아차렸다. 코츠베이가 안드레 공작을 소개하자 스페란스키는 똑같은 미소를 머금은 채 천천히 볼콘스키에게로 시선을 옮겨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을 알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모든 이들처럼 나도 당신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코츠베이가 아락체예프가 볼콘스키를 접견한 일에 대해 몇 마디 하자 스페란스키는 더욱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군법위원회 의장이 내 친한 친구인 마그니츠키 씨입니다. 그는 음절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또렷이 발음하며 말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를 만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서 공감과 이성적인 모든 것에 협력하려는 열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페란스키 주위에 즉시 작은 모임이 형성되었다. 자신의 관리인 프라니치니코프에 대해 말하던 노인도 스페란스키에게 질문을 던졌다. 안드레 공작은 대화에 끼이지 않고 스페란스키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잘것없는 신학생이었다가 이제는 볼콘스키가 생각하기에 자기 두 손에 그 하얗고 통통한 두 손에 러시아의 운명을 거머쥔 사람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다. 안드레 공작은 스페란스키가 노인에게 대꾸할 때 보여준 경멸에 찬 놀랄만한 침착함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청량할 수 없이 높은 곳에서 노인에게 너그러이 말을 건네는 것 같았다. 노인이 지나치게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하자 스페란스키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은 군주가 원하는 것의 좋고 나쁨을 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체 모임에서 잠시 말을 나눈 스페란스키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드레 공작에게 다가와 그를 부르더니 방의 반대편 끝으로 데려갔다. 그는 볼콘스키에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공작, 저 훌륭한 노인장이 끌어들인 활기찬 대화 탓에 당신과 제대로 말을 나누지 못했군요. 그는 온화하면서도 경멸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미소를 통해 방금 말을 나눈 사람들의 보잘것없음을 안드레 공작과 더불어 자신도 잘 안다고 고백하는 듯 했다. 그런 태도에 안드레 공작은 으쓱한 기분이 들었다. 난 오래전부터 당신을 압니다. 첫째, 당신이 당신의 농민들에게 벌인 일을 통해서요. 우리의 첫 번째 사례예요. 이런 사례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아주 바람직하겠지요. 둘째, 당신이 궁정, 관 등에 대한 새로운 칙령에 붕괴하지 않는 시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칙령이 너무 많은 소문과 악평을 불러일으키고 있지요. 네, 안드레 공작이 말했다. 아버지는 제가 그러한 권리를 누리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낮은 관등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구시대 사람인 당신의 아버님이 우리 동시대인들보다 더 뛰어나신 듯 합니다. 그저 당연한 정의를 회복하려는 이 조치를 저렇게 비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비판들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안드레 공작은 자신이 느끼기 시작하던 스페란스키의 영향력에 저항하고자 애쓰며 말했다. 모든 점에서 스페란스키에게 동의한다는 것은 그로서는 불쾌한 일이었다. 그는 반박하고 싶었다. 평소 말이 능숙하던 안드레 공작은 지금 스페란스키와 대화를 나누며 표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저명한 인물의 댐댐이를 관찰하는 데 지나치게 몰두해 있었다. 개인적 야망을 위한 것이겠지요? 스페란스키가 조용히 말참견했다. 어느 정도는 국가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안드레 공작이 말했다. 어떤 의미에서? 스페란스키가 조용히 눈을 내리깔며 물었다. 저는 몽테스키우의 숭배자입니다. 안드레 공작이 말했다. 그리고 군주제의 근본이
명예라는 그런 생각은 제게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게는 귀족 계급의 몇 가지 권리와 특권이 그 감정의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됩니다. 스페란스키의 하얀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그러자 그의 인상이 훨씬 나아졌다. 아마도 안드레 공작의 생각이 그의 흥미를 끈 것 같았다. 당신이 그런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그가 입을 열었다. 그는 프랑스어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분명했고 러시아어를 구사할 때보다 더 느리게 말했지만 완벽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명예, 오늘은 근무 과정에 해악을 끼치는 특권에 의해 지지될 수 없다고, 명예, 오늘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개념이거나 칭찬과 그것을 표현하는 포상을 받기 위한 경쟁의 한 원천이라고 말했다. 그의 논거는 간결하고 단순 명료했다. 이 명예, 즉 경쟁의 원천을 유지하는 것은 위대한 황제 나폴레옹의 레지옹 도네르 같은 제도입니다. 직무의 성공에 해악을 끼치지 않고 그것을 위해 협조하는 제도지요. 신분 혹은 궁정의 특권이 아닙니다. 제가 논쟁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궁정의 특권이 똑같은 목적을 성취한 것에 대해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드레 공작이 말했다. 궁정의 신하들은 제각기 위엄 있게 지위를 지키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그 지위를 이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공작. 스페란스키는 미소를 지음으로써 자신의 상대방에게 거북한 논쟁을 친절한 말로 끝내고 싶다는 뜻을 나타내며 말했다. 당신이 수요일에 우리 집을 방문하는 영광을 제게 베풀어 주신다면 마그니츠키와 상의해서 당신에게 흥미로울 만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아울러 난 당신과 좀 더 자세히 대화를 나누는 기쁨을 누리고요. 그는 눈을 감고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러고는 프랑스식으로 작별 인사 없이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쓰며 홀에서 나갔다.